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시리우스 학원 물리화학 지니어스 과정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리우스에서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로드맵이 최근에 약간 변동이 좀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탐색 과정, 그 다음에 엘리트 과정, 지니어스 과정 이렇게 크게 갈라졌다가 지금 보시면 길라잡이랑 그다음에 디딤 물리 디딤 화학 요 과정이 예전엔 탐색 과정이 같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존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봤을 때 학생들이 탐색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뭐 길라잡이 과정이나 디딤 과정까지 하고서 이제 그다음에 지니어스 과정을 이제 올라왔을 때 조금 방만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너무 쉬운 과정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과정도 쉬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접하는 게 좀 많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 과정을, 탐색 과정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탐색 과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이제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변화를 좀 주자.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게 공부에 부담을 느끼고 요때는 아,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살펴보는 단계라면 요 과정에서는 아, 앞으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실험이나 이런 거 통해서 재밌게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제대로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론적인 걸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게 단순히 쉽지만은 않구나. 내가 그냥 재미로 할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봤을 때, 기존에 그냥 뭐 실험 좀 해보고 영상 보고 이런 거에서 느끼는 재미랑 또 다른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여기에 이제 강조를 좀 더 하고 학생들한테 조금 더 푸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로드맵에서 요거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갈라지는 과정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과정하고 지니어스 과정이 있는데 지니어스 과정이 이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거, 그 트랜지션하고 지니어스 과정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주요 부분이고 엘리트 과정은 요거는 이제 자사고나 뭐 자율고 해서 의대 진학이나 이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학생이 대상이라면 요거는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물리나 화학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더 깊게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의대 쪽보다는 영재고나 과고 쪽, 그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니어스 과정 이후는 이제 입시가 또 있는데 이제 그 이후 과정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재고나 과거 준비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영재고 과거 합격한 학생들 대상으로 합격자 반 과정들이 이제 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니어스 과정에서 소개 드릴 거는 이제 올림 물리, 올림 화학, 올림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물리나 화학 내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뼈대가 되는 부분이다. 요 부분이 제일 메인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더 심화된 거를 공부할 때는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 과정까지 본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론적인 걸 공부한 거 바탕으로 물리대회, 화학대회, 그리고 생물대회 이런 것들 준비에 대해서 이제 대회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된 게 지니어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는 항상 물리부터 먼저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화학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원장님께서 물리 부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심화 과정이죠. 그 지니어스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고등학교 과정, 뭐 일반 화학까지 가게 되면은 대학 과정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선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행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등 내신을 미리 해보자 이 개념이 아니라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를 해서 이제 이후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심화학습을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심화학습이라는 말 그대로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중학생들이 어려운 과정을 하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더구나 제가 화학 수업하고 있지만 뭐 이래저래 상담하거나 할 때는 그 시간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이면 지금 화학 하실 때가 아닙니다. 수학 먼저 하십시오. 물리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무래도 이과 쪽 학생들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화학이 조금 밀리는 편입니다.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그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이제 올림이나 뭐 디딤, 그 다음에 화학 대회 준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화 과정이 왜 필요하냐? 이게 대입이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 인쇄된 부분에는 요게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들어있으니까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통합과학, 통합사회 쪽? 예, 그 과정만 이제 수능에 보기로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그 발표가 나고 나서는 그러면 화학하고 물리 뭐 이렇게 원투 과정 들어가는 것들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단순히 수능만으로 할 건 아니다. 수능 가지고 이제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제 추가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더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완성이 돼야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입시 결과를 보면 일단 영재고에 대한 표시인데 영재고 고역백 과고거든요. 영재고만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영재고 전체 정원이 789명이었는데 그중에 요 정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단 서울대를 갔다. 옆에 보면은 과거는 그보다 수치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반이 안 돼 보이는데 과거 정원이 조금 더 적은 것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과거 학생들은 카이스트 그냥 바로 진학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대 진학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면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대학 입시까지 생각한다면 이과 쪽으로 해서 대학 입시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뭐 단순히 수능 준비, 고등학교 내신 준비 요 정도 선을 좀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궁극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화학 대회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화학 대회 준비까지 한번 해 보는 걸 추천드린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느냐 부분에서 일단 영재고 입시에서 도움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도움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범위도 많이 다르고 문제 유형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관련 단원에 대해서 심한 내용까지 충분히 공부가 된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영재고 범위 아닌 부분까지도 알게 되면 그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다 아는 상태가 되면은 영재고에서 다루는 단어는 요거 한 단원이지만 요 단원 외의 것들까지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해석해 내거나 하는 시각이 이제 좀 더 넓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영재고 준비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할 때 부담을 좀 덜 느낀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영재고 입학 준비보다는 들어가고 난 다음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할 걸 생각하면 시간 여유 될 때 적어도 화학 원투 과정까지는 한번 끝내고 그걸 탄탄히 다지려면은 화학 대회까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게 서울영재고 기출문제입니다. 이제 작년에 났던 건데요. 뭐 좀 많이 길죠? 길게 나와 있는데 질문한 내용은 그냥 여기 실험 결과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용해도에 대해서 얘기된 거랑
이 실험 결과 분석한 거랑 차이를 그냥 분석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차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오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보라는 형태. 근데 이게 중등 과정에서 용해도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단순히 그 용해도 개념 내신 준비하면서 다뤘던 수준 가지고는 이거 문제점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일단 학생들이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뭐 다른 문제들도 그냥 보여드린다고 넣어놓은 건데 그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요거는 지금 경기용제고 건데 드라이 아이스 가지고 실험하는 거에 대한 소개는 나옵니다. 근데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실험하면 아니면 이게 중등 과정이 아니라 영재원을 겪었던 아이들, 영재원에서 과학 분야를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실험들을 경험을 해본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건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배우거나 하는 정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상태 변화, 상평형 곡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개념들을 알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답을 좀 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 정확한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다른 문제들도 이제 출제된 범위는 중등 교과 과정의 범위 문제들인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심한 내용까지 알면은 더 좋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요거는 지금 서울영재학교 이제 교과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학 1, 화학 2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시중에 이제 일반고에서 화학 1, 화학 2라고 진행하던 그 과정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체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같은 정도 범위까지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더 올라가서 2학년, 3학년 됐을 때 더 심화된 과목을 선택해서 진행할 일이 생기는데 화학 3나 화학 3 정도면 일반 화학 수준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화학 4까지 넘어가면 이게 일반 화학 수준을 더 넘어가는 것까지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고등학교 일반고에서는 2, 3학년 때 화학 1, 2 나갈 내용들을 1학년 때 다 마쳐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미리 좀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이랑 그렇지 않은 학생이랑 이제 영재고 입학 전에 이제 준비를 할 게 좀 차이가 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사고죠. 용인외고. 거기도 선택 과목으로 이제 고급 화학, 유기화학 이런 내용들이 더 심화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대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좀 뭔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어떤 조금 더 특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화학 쪽이 좀 맞다. 그렇다면은 이제 화학 대회 같은 걸 준비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이제 좀 자기만의 강점을 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고에서도 이제 2학년 때 다루는 내용들까지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준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그 이후에 이제 더 심화된 내용들이 더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중학교 때만 해도 학생들이 그 수행평가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쓰죠.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그 수행평가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영재고로 갔을 경우는 창의 유감 연구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까지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론 같은 거는 다 한번 마치고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뭐 대학 농구술 문제인데 뭐 표준 생성 엔탈피 주어지고 이거 가지고 이 반응의 반응열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지문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길게 있을 뿐이지 이런 문제들이 다 화학 대회 때 다뤄지는 문제랑 기본 개념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한 것들을 다룬다. 그리고 문제 유형이 똑같은 유형이다. 그냥 조금 더 이게 자료가 더 많이 들어있고 복잡할 뿐이지 계산해 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건 다 똑같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학생들이 이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를 몇 번을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도 이걸 저한테 몇 번,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막상 본인이 공부하면서 지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좋죠. 내가 한 만큼 딱딱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변해간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단을 좀 더 잔 계단으로 쪼개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요게 어떤 데는 길고 어떤 데는 짧고 요런 것들은 학생마다 다 달라요. 학생마다 다르고 어떤 학생은 요 단원이 쉽게 넘어가는 반면에 다른 단원에서 애먹고 또 다른 학생은 이 단원에서 애먹고 다른 단원에 쉽게 넘어가고 이 학생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건 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 때 이제 뭔가 그거를 요 과정을 참고 버티고 이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게 지금 중학생 때 해볼 만한 거리가 일단 아주 단기적으로는 올림화학을 진행하는 과정 도중에 중간중간에 테스트 보는 거. 내가 저기서 얼마 이상을 해봐야지. 요번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소지고. 근데 뭐 되게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 본다 그러면 일단 피하려고 하고, 뭐 엄마한테 연락 안 하기만 바라고, 그러고 있기는 한데, 일단 그런 자잘한 거에서 이제 성과를 내고 거기서 만족을 찾는 학생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걸 피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한 1년, 반년 정도 주기로 뭔가 보상될 만한 거를 좀 큰 걸 좀 걸어보자. 그거 될 수 있는 게 이제 화학 대회,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과정 마치고 마무리하는 게 이제 영재고 입시, 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화학 대회가 이제 저런 목표를 부여해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더구나 이제 화학대회 같은 경우는 그 대회 이제 파이널 과정 하면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꼬시는 용도로 애들이 쌤 저 상 받아오면 뭐 좀 뭐 사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줘 이러는데 아 그거 어머니랑 딜하라고. 엄마는 요번에 뭐 해서 상 받을 테니까 뭐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딜해서 네가 획득해라. 이런 식으로 꼬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 작은 거라도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해야 될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게 화학은 정도가 좀 심한 편인데 올림피아드 화학이라고 잡아놓은 것이 이게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베이스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화학이라는 게 이제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일반 화학 과정 내용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다 다룹니다. 안 다루는 주제가 일부 있기는 한데 대부분 다 다루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중등 과정에서 다루는 게 내용이 많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등과학까지만 하고 바로 이걸로 넘어가기에는 학생들이 이제 갭이 너무 커서 중간에 조금 더 넓은 주제를 다뤄주고 난이도도 조금 올려보고 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단계로 요 과정을 거치고 그 학생들이 중등과학부터 여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였었죠. 탐색하는 과정, 그 다음에 트랜지션, 그 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과정 넘어오면서 단계별로 난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심화되는 것도 조금씩 더 심화를 시켜가고 새로운 범위도 이제 점점 더 넓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그 학생들이 막연히 그냥 꾹 참고 가라. 이게 버티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중간중간에 그 당근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점차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심화시키고 범위 넓히고 하는 과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거 바탕으로 저희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길라잡이 과정, 디딤 과정, 여기까지가 트랜지션이고요. 일단 중등과학 마친 학생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재는 이렇게 하고, 이제 주로 수강하는 학생들이 요 범위의 학생들이고, 추천도 요 나이대, 요 학년 때 하는 게 제일 그 이후 과정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올림화학하고 마치고 뭐 대회까지 다 화학 대회 경험하고 나서 더 심화된 내용까지 하고자 할 때 이제 일반 화학까지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되게 일반 화학은 요즘은 그 화학 대회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화학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되게 이제 영재고 가고 합격한 아이들 그 영재고 합격하고 나서 영재고 입학 전에 이제 필요한 이론을 한번 다 배우고 들어가겠다. 이런 거거나 아니면 이제 과거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과거 입학 전에 요거는 한번 나는 과거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될 거라는 걸 전제로 이제 들어가서 할 거를 일반화학 범위를 미리 공부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라잡이 과정이 일단 브릿지 과정 성격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디딤은 브릿지 과정에 대한 것도 있는데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거는 화학 원투까지 한번 다 마친 다음에 영재고 대비반 시작하는 게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시간상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디딤 화학만이라도 하고 영재고 대비반 합류할 수 있도록 그 길라잡이는 앞에 이제 과정이 8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루는 내용은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거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데 8회 만에 진행하는 거랑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을 좀 탄탄하게 연습을 시켜주는 거랑 차이가 있어서 디딤 이제 영재고 준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뭐 길라잡이하고 화학 원투 과정까지 마친 다음에 영재고 대비반 합류하는 게 좋고 그게 부득이하게 안 된다면은 최소한 디딤 화학만이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과정을 좀 더 늘렸고 다루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게 지금 5월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단원별 테스트로 다 바뀌어가지고 테스트 횟수를 늘리고 테스트를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요번에 또 요 단원 끝났네. 시험 봐야 되는구나. 복습하고 봐야지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림화학이랑 일반화학 과정은 요게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요 부분이 지금 내용이 잘못 들어갔네요. 개설 목적이 중등, 고등 브릿지 과정이 아니고요. 그 올림화학 과정은 요거는 화학 대회, 영재고 입시 준비. 네. 내용을 표를 복사해 놓고 고치면서 빠뜨린 것 같은데 요 과정 올림화학 과정은 이제 화학 대회 준비랑 그다음에 영재고 입시 준비에 이제 목표를 맞추는 거고 그럼 이제 과목 성격은 이제 고등 과정의 이론들 이제 고등 과정 화학 이론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업 시수는 28회 맞고 그럼 연계되는 게 이제 영재고 대비반으로 넘어가거나 화학 대회 준비반으로 넘어가거나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일반 화학은 화학 심화 이론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영재고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목 성격은 요거는 그 심화 학습. 그거 왜 이렇게 돼 있지? 28회가 아니라 23회 정도 됩니다. 그 14회가 아니라 23회 여기가. 그 이거는 저희 쪽에서 다루는 과정에서는 일반화학 이후에는 연계시키는 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제 요거 마친 학생들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영재고 가고 내신 대비반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뒤에 연계 과정은 따로 없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가 해왔던 거, 요게 올림화학에 대해서 화학 1, 화학 2 이런 식으로 갈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이탑 교재가 화학 1, 2 갈라져 있어가지고 기존 교재를 학생들이 쓰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1, 2를 짰었는데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화학 교과 과정이 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통합과학 이후에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그냥 화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정이 지금 두 개로 또 갈라집니다.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것이 기존에 이제 화학 원투라고 하던 거고,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올림피아드 화학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이제 올림피아드 중학생 화학 대회 준비를 시키겠다라는 게 일단 제일 메인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따라가지고 화학까지만 해야지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결국 화학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고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오비탈, 주기적 성질 이런 부분들이 아예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이 기존에 이제 진행해 왔던 올림피아드 화학 1, 2로 지금 붙여서 가던 거고, 이제 시중 교재가 이 교재로 바뀌는 때가 되면은 뭐 제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화학 뭐 1, 2, 3 이런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건 전체 범위는 다 다루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화학 대회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학 대회가 지금 최근에는 1년에 두 번 치러집니다. 겨울방학 끝날 때, 여름방학 끝날 때. 그렇게 이제 두 번 진행이 되고, 요때 이제 출제 범위는 이제 고등 교과 과정이 메인인데 일반학 범위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일반학 범위까지는 결국 다 봐야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 형태가 지난 겨울부터 일반하고 심화하고 두 가지 형태로 나눴었거든요. 작년이 아니죠. 올 겨울에, 올해 2월에 처음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문항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줄었고, 나머지는 뭐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두 단계 가르고 문항수가 줄었다. 요게 지금 바뀌고, 지난 2월에 저렇게 이제 공지가 됐었고, 그러면 저걸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 일단 개념 학습 과정은 이제 올림피아드 화학 과정이고, 요게 끝나면 복습하고 문제 연습하는 과정. 요 과정은 이제 요게 종강되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뭐 일찍 종강된 반은 두 개를 다 하고 파이널까지 넘어가기도 하고 종강된 시점이 조금 늦으면 개념 복습까지만 하고 파이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아주 늦은 경우는 그냥 개념 학습 끝나자마자 바로 파이널 과정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다. 요거는 뒤에 화학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서 따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대회가 지난 겨울에 이제 일반하고 심화 두 단계로 나눈다라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게 일반은 이런 주제들을 낼 거고 심화는 이런 주제들을 내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 화학, 물질과 에너지 이게 지금 기존의 화학 커리큘럼이고요. 고등 과정에 이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에서 앞에 보면 여기 번호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얘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본 거고요. 일반은 군데군데 좀 빈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 교재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널 수업할 때 쓰는 교재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일반이 빈 데가 있다. 근데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특정 단어는 안 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 범위의 것이 그 일반 단계에서는 일반학 범위의 거는 많이 빼는 거 아닌가, 안 나는 거 아닌가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시험이 치러지고 나서 기출문제를 봤더니 일반에서 나왔던 문제가 50문항 중에 21번부터 50번까지 요 문항이 그대로 심화해서 1번부터 30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이 총 70문항을 출제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70문항 출제한 거에서 앞에 잘라서 50, 뒤에 잘라서 50. 중간에 30문항은 겹치는 거고. 그
출제한 다음에 난이도를 그냥 상중하 갈랐을 때 상 20, 중 30, 하 20이면 중하를 그냥 일반에 넣고 상중을 심화로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 번 딱 치러진 거라서 요번 여름에 이제 또 문제 난 거를 보고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이제 방향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출제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화학 올림피아드라고 불리던 시절에 화학 올림피아드 중학생부, 고1부, 고2부 이렇게 갈라서 있었는데 중학생부 문제랑 고1부에 나오던 문제가 상당수가 겹쳤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때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결국은 일반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건 심화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건 혹시 모르니까 일반화 범위까지는 한번 다 볼 필요가 있다. 그 일반화 과정을 다 하려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그 아까 앞에 이렇게 좀 박스로 이렇게 그려놨던 거 보면 일반학에 들어가는데 올림피아드 화학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단원이 몇 단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단원들 위주로 따로 빼서 방학 때 따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올림피아드 화학 과정에서 다뤘던 거랑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더 심화되는 내용만 조금 더 보태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 그런 거를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은 해놨고요. 일단 요것들은 뭐 단원별 분석해 놓은 건데 결국은 한 80에서 90% 정도는 고등 과정에서 뭐 해마다 요거는 출제하다 보면은 뭐 어떤 해는 한 80 몇 퍼센트, 어떤 해는 거의 90% 가까이 들어가기도 하고 차이가 좀 나기는 하는데 이제 대략 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고등 과정, 그다음에 한 10% 정도가 고등 과정 밖에 거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을 선택하는 학생이랑 심화 선택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게 좀 더 효율적일 거다. 어느 정도면 이게 나을 거다. 요거 지금 표시한 건데, 일반화학 범위 개념을 아예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 방학 때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심화를 진행하기가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지원해서 시험 보는 게 맞고요. 그 일반화학 범위까지 한번 봐본 적이 있고 문제 연습도 좀 되어 있는 학생들이면 이제 좀 더 심화 문제들 조금 더 연습해서 심화 과정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화학에서 말씀드릴 제일 마지막인데, 일단 지니어스 과정에서 설명드리려는 학생, 지니어스 과정으로 이제 공부를 해 오는 학생들은 중학교 때 이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일단 제일 큰 게 영재고 입시거든요. 그 영재고 입시를 기준으로 요때 기준으로 그 전에 파이널 과정까지 거칠 수 있으면 좋고 요게 화학 대회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영재반 시작하는 시점이랑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겪어보고 넘어오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면 이거 파이널 과정 방학 때 나는 요 시기에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스텝 과정까지만이라도 스텝 과정에서 개념했던 것들을 복습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총정리하고 복습하고 문제 연습 약간이라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이론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박스 길이는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훨씬 깁니다. 얘가 28회 과정이고 얘가 8회 과정이거든요. 8회, 8회에서 16회인데 28회, 8회 이렇게만이라도 하고 오는 게 그냥 이론 수업만 하고 넘어온 것보다는 훨씬 기억을 더 많이 하고 이게 공부했던 게 더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첫째 줄 아니면 둘째 줄 정도. 요게 제일 뭐 이상적인 제일 좋은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거까지는 아니다. 나는 뭐 수학도 해야 되고 물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밀렸다. 화학이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그러면은 최소 뭐 여기까지 올림 화학까지 마치고 영재고 대비 들어간 게 맞기는 한데 진짜 안 되는 상황이면 디딤 화학만이라도 하고 넘어올 수 있도록
요게 지금 3학년, 2학년, 1학년 갈라놨는데, 아, 우리 아이는 2학년 때 꼭 조기 입학을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실제 그 정도 실력이 된다면, 요 커리큘럼, 요거 학년만 그대로 1년씩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화학 말씀드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물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시우스 원장 박상수라고 합니다. 어, 저희가 보통 물리화학 설명회를 하다 보면은 항상 물리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워낙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화학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할까, 막판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급하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화학을 먼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시간은 이제 물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용비어천가에 나와 있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꽃도 좋고 그다음에 열매도 많이 맺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이 문구를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커리큘럼은 약간 선행 개념입니다. 선행 개념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중학교 과정의 과학을 물론 하긴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뭐 트랜지션 과정이나 지니어스 과정은 사실은 어 중학교 과정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과정 아니면 그 이상의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이 공부를 왜 할까? 이 공부를 왜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이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자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알려주자. 물론 입시가 변하면서 뭐 이 과정은 빠지고 이 과정은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과정과 무관하게 좀 근본적인 그러한 학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로 튼튼한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전에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물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리 선생님이 전공을 하지 않으신 물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를 좋아하긴 했는데 물리 시간에 기억나는 거라고는 그냥 필기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고 공식 암기 끝. 그러면 다 돼. 문제 풀면 다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저도 이제 운 좋게 대학은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배웠던 내용이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들통이 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서 이제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사실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물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 잘하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수준이 저하고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로 들렸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도 이제 연합고사를 봤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 두 명은 과학고를 갔고 저는 그냥 연합고사 봐서 학교에 좀 명예를 빛나라 해가지고 저는 과학고 원서를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과학고 가서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저는 물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좀 발버둥을 치긴 했는데 발버둥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못해가지고 정말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공부 방법을 많이 바꾸고 좀 혹독한 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제가 많이 공부했던 책 중에서 양자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양자물리학 그렇게 뭐 저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자 물리학을 한번 정복해보자 해서 닥치는 대로 책을 한번 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양자 물리학 책을 독파를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책은 독파는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 말씀으로는 그게 정답이다. 그게 정답이다. 양자 물리학은 책 한 권 가지고 딱 완독을 했을 때 느낌은 나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권 더 보고 한 권 더 보고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몰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뭐라고 할까요? 사실 많이 감추고 있었는데 아니다. 그냥 드러내자. 드러내고 아유,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창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대화에 막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극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어떤 시행착오를 학생들한테는 전달시켜주지 말자라는 게 저희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관점은 일단은 근본을 좀 중시하자. 근본을 중시하면 아무리 입시가 변해도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입시라는 것은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또 너무너무 막 수시로 변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 1년만 입시에 대해서 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합니다. 그 입시는 수시로 바뀌고 거기에 바뀌어서 또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바뀔 수 있고 이게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은 그 바뀌는 때마다 그냥 그거에 맞춰서 공부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근본적인 어떤 그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의 학문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잘 심어주면 변하는 입시에서도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들의 관점은 바로 이런 것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가장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탄탄한 기초 프로그램. 탄탄한 기초 프로그램.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먼저 이제 물리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연속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리를 왜 배워야 될까? 물리를 왜 배워야 될까? 어, 제가 최근에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잠깐 이제 방학 기간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나와서 저하고 좀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경향이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해서 저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벌써 시대가 AI도 이제 이미 정점이 다 왔다라고 자, 해석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다. 그 친구는 물론 그게 객관적으로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죠. 양자 컴퓨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자 물리학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이 뭐 구동 원리라든지 이거의 활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다. 물론 뭐 에너지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자, 이뭐 옛날부터 계속 각광이 되는 분야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이 될 것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지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 친구는 이제 물리를 전공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어, 통계학과 출신인데 그 친구도 미국에서 자기는 이제 양자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덤벼드는 그런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물리는 바로 이런 미래 핵심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언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학도 언어지만 수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를 가지고 논한다면 물리는 수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어떤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가장 근본적인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계를 특히나 이공계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제대로 잘 배운다면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얼마든지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권.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대개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고 국영수는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이제 이공계를 간다고 한다면 과학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공대나 이쪽에서는 특히나 물리 쪽을 요구하는 그러한 학과들이 꽤 많습니다. 뭐 암묵적으로 그런 것들이 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다 서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을 좀 선발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뭐 물리뿐만 아니라 물리에 관련된 어떤 공대라든지 이런 쪽을 진학하는 친구들한테는 물리는 대단히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요 과정입니다. 사고력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수학도 사고력을 완성할 수 있고 사고력을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목이기도 하지만 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물리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시만 외우면 다 된다라고 배웠지만 그게 완전히 허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대학 가서 나중에 느끼게 됐는데, 물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는 완전 논리적인 체계구나. 논리적인 체계다. 그리고 논리적인 체계이면서 또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가설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가설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논리적인 가치를 부여를 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성인이 가서 성인 때 돼서 정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사고 체계를 미리 공부를 해 놓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학원은 사실 이제 물리로 가장 유명한 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 전공도 물리고, 저희 학원이 이제 2008년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저 혼자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학원에서도 계속 물리를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물리하면 처음에 저도 하이탑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이제 94년도, 95년도, 94년도에 제가 이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물리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이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냥 문제풀이입니다. 그냥 MGH는 2분의 1 공식만 쓰고 답 맞으면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렇게 자꾸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개념은 그러면 확실히 이해를 한 건가? 그러니까 답은 푸는데 얘네들이 물리적인 어떤 내용들을 과연 이해하고 해석한 것일까? 라는 어떤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물리 길라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사실 제가 한 20년 전부터 생각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특히나 이제 역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암기하는 겁니다. 물론 유도하고 암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하나씩 대입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푸느냐? 그건 아닙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오히려 공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상황도 한번 해석해보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출발한 게 저희 학원에서 저희 그 현재 진행하는 물리길라잡이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나 커리큘럼들이 어떤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또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나 이제 트랜지션 뉴로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바꿨는데, 이제 물리길라잡이 또는 기린물리 이상만큼은 저희가 좀 물리 전공자 인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전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예전에 어 그때 당시 이제 서울시 경시대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물리하고 화학만 가지고도 서울시 경시대에서 입상을 하면 과고를 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 그때 당시 학원은 뭐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화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거를 정말 가르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 또는 그 밑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활자로 된 거, 그거를 그냥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된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선생님들은 구해지지 않고 해서 그냥 하다가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화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승우 선생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제 좀 짐을 많이 덜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책감을 좀 덜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전공자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한 분 한 분 물론 뛰어나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서 조직력을 발휘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축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메시 한 사람이 어 전체 팀을 갖다가 이끌어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메시보다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지만 그 선수들이 조직력을 발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 있듯이 저희들도 어떤 조직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대한 세미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디스커션을 일상화시켜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완성을 시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항상 이제 좀 빠른 적응력과 과감한 혁신, 물론 저희 나름대로 자평이긴 한데, 어쨌든 동영상 수업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은 아니죠. 어쨌든 거의 처음 무렵에 저희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MS 사이트도 저희가 많이 도입을 하게 됐고, 어쨌든 좀 빠르게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좀 혁신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들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되게 초반에 좀 도입이 길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학습 관리가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리우스 LMS 사이트를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약간 좀 안정화가 많이 됐긴 됐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건 사실 이제 제 화면입니다. 학생 화면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생 화면도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LMS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제 수업입니다. 제 수업인데 여기서 5월 뭐 11일 날 요 진도를 나갔으면은 여기서 이제 동영상 클릭하면 학생들이 이제 영상 수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석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 영상 수업으로 보강할 수 있고, 특히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수업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한테도 잘 묻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숙제하기 전에 일단 영상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리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숙제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활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수업 자료를 저희가 이제 올려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에 대한 답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업 자료들을 저희가 올려놓는 이런 것들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자기 수강 과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 시험입니다. 온라인 시험입니다. 온라인 시험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TPL 물리대회 때문에 사실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시험 자체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온라인 시험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조금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무차별적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좀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손실이 생기니까 수업 시간은 손실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험을 도입을 한다면,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풀고 여기 이제 클릭하면 이제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채점도
여기서 진행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저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한테 프레스를 좀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어서 쌓이면 학생들의 어떤 학습 상태나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이런 부분들,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로드맵에서 많이 조금 바뀐 부분이 트랜지션. 아까 이제 이승우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트랜지션이란 말이 원래는 양자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트랜지션 하면은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는 전이란 뜻입니다. 전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바닥 상태에서 뭐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옛날에 혹시 들어보신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근데 어떤 물리학 책에서는 이걸 갖다 점프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 또는 이제 상태가 변했다 할 때도 영어로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어떤 물리적인 상태의 급격한 변화 그게 이제 뭐 순식간에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어, 그 전에는 저희가 좀 브릿지 과정으로 이해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MS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조금 온라인 시험의 횟수를 증가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과목을 조금 힘들게 하자. 왜냐면은 그 이후에 과목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뭐라고 할까 적응을 하려면 조금 쉬울 때 조금 더 프레스를 가하자.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보는 관점도 좀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트랜지션이란 말을 붙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 트랜지션 과정은 첫 번째는 기초를 먼저 다져야 되겠죠. 이제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도 물론 첨가를 시켜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물리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첨가를 하고 흥미를 확장을 하고 역시 기본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 선행 과목을 으로 가기 위한 어떤 브릿지 과정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물리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지션 과정이란 말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트랜지션 과정은 길라잡이 과정하고 디딤 과정이 있습니다. 이 물리길라잡이 과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의식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제가 물리길라잡이란 를 쓰지 않고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름을 잡았는데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가속도 운동식을 몰라도 운동을 접근시키겠다. 그래서 그 책의 모든 모토는 등가속도 운동식이 없습니다.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고 등가속도 운동식을 쓰면 좀 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하게 만들자. 불편하게 해도 접근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막힌다 그러면은 뭐 우회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만들어 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단순한 공식을 기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자꾸만 하다 보면 어떤 그 식이 왜 나왔는지, 나중에 그 식이 왜 나온지를 금방금방 깨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길라잡이 과정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토는 물리길라잡이 과정은 그 모토고 8회 수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압축적인 내용입니다. 되게 압축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딤 물리는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좀 협소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금 디딤물리라는 과정은 길라잡이 과정하고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조금 물리길라잡이 과정 8회 과정에서 다 담을 수 없는 물리학의 내용들 더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웬만하면 다 집어넣자. 그러니까 길라잡이 과정은 예전에는 좀 급하게 좀 자기가 올라가야 된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할 친구들은 디딤물리로 출발을 하면 조금 더
넉넉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디디물리의 사고방식도 길라자비의 사고방식과 같이 여기서도 역학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기서 디디물리 과정에서 좀 바꿔놓은 건 뭐가 뭘 바꿔놨냐면 어, 이제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렌즈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렌즈 공식. 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리를 가르치다 보면 다 그 식으로 다 아이들을 접근을 시켰는데 물론 처음에 유도는 합니다. 근데 디디물리에서는 제가 이제 이 디디물리 전 과정이 이제 경시문이라는 과정이었는데 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는 풀었는데 왜 의미는 모르지? 그러니까 상에 대한 본질적인 건 뭐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답만 딱딱딱딱 구해서 자기가 안다라고 자꾸만 착각해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상을 다 작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다가 눈금도 다 일일이 만들어 놓고 일단 네가 그려봐라. 공식은 몰라도 좋으니까 그려봐라. 그려보면 몇 번 그리다 보면 네가 이제 알 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식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 식을 좀 더 파워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디디물리 과정을 편성을 했고, 이 과정의 두 과정의 차이점은 길라잡이는 8주고 디디물리는 14주입니다. 그래서 단원의 개수가 다르겠죠. 물리길라잡이는 8개 단원입니다. 그리고 디디물리 단원은 14개 단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디물리 과정은 중학교 과학에서 다뤄지는 물리 파트는 거의 다 포괄하고 있고 사실상 이 과정은 거의 저희가 말씀드리는 TPL 중급 과정의 물리 과정도 어느 정도는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늦게 영재고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올림물리까지 가기는 너무나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면 최소한 디디물리 과정은 들어라. 이 정도 들으면 그래도 영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론적인 최소한의 베이스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디디물리 과정을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여기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겠지만 길라잡이는 그 중에서도 좀 핵심을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을 보시면은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물선 운동, 주기 운동은 길라잡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성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시간표입니다. 시간표는 여기 잘 한번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실에 문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노윤주 선생님 요 강좌는 이제 특강입니다. 방학 특강이고 나머지 수업은 주 1회로 가는 정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길라잡이나 디딤물리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연계 과정은 저희가 시간표로 다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끝나면 이제 지니어스 과정이라고 해서 지니어스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영재를 위한 영재성을 가미한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여기서 정확한 개념은 좀 완성을 시키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지션 과정에서 좀 충분히 연습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 연습했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대비를 위한 실력을 구축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올림물리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올림물리는 기본적으로 고등 물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물리 전공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물리는 사실은 물리의 모델은 일반 물리입니다. 일반 물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물리도 기본적으로 역학, 전자기, 뭐 파동, 빛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일반 물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초등학교 과정에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대학교 과정에 편성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을 계속 다루긴 하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어, 굉장히 근본적이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살살살살씩 내용을 더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수학적인 내용도 조금씩 첨가를 하게 되죠. 물리물리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이나 길라잡이 과정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식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겠고, 예전에 제가 사실 가르칠 때는 길라잡이 과정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이용해서 얘기하면 혼냈습니다. 혼냈습니다. 너 알면서도 쓰지 마. 일단은 그렇게 제가 막았다면 여기서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수학이 가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미적분까지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 단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수학, 뭐 피타고라스 정리, 그다음에 삼각함수, 삼각비죠. 중학교에서는요. 그다음에 뭐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왜냐면은 어떤 문제는 이제 접선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함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그다음에 2차 방정식, 1차 방식, 그 이야기만 잘 갖춰 놓으면 물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차이점은 바로 계통별 학습인데, 이 계통별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실 일반 물리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고등학교 교육 과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면, 이 올림물리 과정은 저희가 이제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각각 15회, 15회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파트 1은 역학, 열역학, 파트 2는 이제 전자기 파동, 현대물리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성취도 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한 음, 세 단원, 네 단원마다 한 번씩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했다면, 저희가 약간 좀 강도를 높여서 두 개 단원 끝날 때마다 보통 성취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총 14회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 단원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현행 교육 과정, 그러니까 현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지나간 교육 과정이죠. 물리 1, 물리 2, 지나간 물리 1, 물리 2 과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단원부터 11단원까지가 이제 역학입니다. 1단원부터 11단원까지 역학인데, 그러니까 물리 1, 물리 2의 관점은 뭐냐면 이 역학을 다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운 파트는 물리 1에 집어넣고 약간 어렵다 하는 건 물리 2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좀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냐면 수식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물리 2에 놓고, 수식이 좀 적게 나온다 그러면 물리 1. 물리 1은 뭐 수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근본적이다 하면 1에 놓고, 그렇지 않으면 2에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쪼개놔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대학교 가서는 그런 수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영재고나 과거에서는 그런 수업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그냥 완전히 계통별로 1단원부터 11단원까지는 역학만 쭉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14까지는 열역학.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2로 가서는 8단원까지가 전자기, 그 다음에 90, 11, 12까지가 파동하고 광학, 그 다음에 13에서 15까지가 현대물리. 그래서 웬만한 일반 물리에서 다뤄지는 5개 커다란 분야들 저희가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일반 물리에서 다루는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테크닉들은 여기서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이나 이런 것들은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면은 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물리 수업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수업한 내용이니까 뭐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이렇게 잘 수업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수업의 구성은 처음에 이제 개념 전개를 하죠. 개념 전개를 합니다. 물리는 첫째도 둘째도 무조건 확실한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전개를 하고 이런 그래프도 다 일일이 그립니다. 다 일일이 그립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되죠. 제 이름이 상수인데 애들이 이제 상수하면 되게 막 놀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를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은 좀 미분을 아는 친구들은 저를 미분해 버리겠다. 라고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함수 이야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울기하고 면적을 보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수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을 전개하고 항상 물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시간을 살짝 주고 이제 풀었으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 풀어주시고 답을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내겠죠.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내서 자기주도적 과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숙제를 냅니다. 보통 이제 한 단원 정도의 숙제 분량이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아니면 좀 빠른 친구들은 1시간 반 정도 되긴 되지만, 그 정도로 좀 집중을 해야지 좀 풀 수 있는 숙제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숙제가 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렇게 풀이까지 다 하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또 그 풀이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학생들은 싫어하지만 저희들한테는 필요한,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필요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LMS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지선다로 하고, 요거는 이제 풀 때는 안 보이죠. 당연히 풀 때는 안 보이고, 이제 다 확인하면 자기가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려면 옆에 이제 저희가 풀이 과정까지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성취도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시험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매년. 물론 저희도 뭐 한 2, 3년 정도 울고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좀 놀기도 하고 좀 더 잠도 더 잘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생각은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친구들은 이제 뭐 예전에 배웠던 문제가 그대로 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문제들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올림물리 개강 시간표입니다. 파트 1,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강좌 수가 적은 이유는 이제 파트 1을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나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표는 파트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의 연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 1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15회로 딱 마무리가 되면 파트 2로 바로 동일한 선생님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요거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올림물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연계 과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올림물리 심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일반물리 과정,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림물리가 끝나면 저희가 이제 올림물리 문제풀이 과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올물 문제풀이 과정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올물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으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좀 충실하게 공부했는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성취도가 뭐 아주 좋은 친구 말고 뭐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아쉬운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추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 1, 스텝 2로 해서 7회, 7회 수업으로 저희가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스텝 1이 끝나면 스텝 2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텝 1에서는 개념 정리를 일단은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본 문제 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스텝 2에서는 좀 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스텝 2 정도만 아이들이 통과를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올린 물리의 어떤 개념들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 구성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일단 내용 정리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올림물리 교재보다는 굉장히 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올림물리에는 이제 말이 많은데 여기는 핵심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예제, 그 다음에 유제 이런 식으로 예제 유제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정석을 모델링화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정석을 배울 때도 항상 예제 풀고 그다음에 유제 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정석 문제 풀 때 항상 기억이 났던 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변수는 죽어서 변역을 남긴다나 뭐 이런, 제가 그 말이 기억이 나긴 나는데,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스텝 1이고, 스텝 2는 거기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아예 개념 설명은 조금 줄이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어려운 문제, 그리고 약간 예전에 한국중학생 물리대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수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올물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물리 심화 과정은, 요거는 조금 일반 물리 과정으로 가기에는 좀 부담되고, 그렇다고 성취도는 어느 정도 좋은데 조금 욕심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심화 개념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물에 조금 심도 있는 과정이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일반 물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물리에 준하는 어떤 개념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 이 수업은 14회 수업입니다. 14회 수업이고 보통 이제 저희가 8월 말 또는 9월 초에 한번 개강하고 3월 또 초에 한번 저희가 개강을 해서 3월 초에 개강한 반들은 6월 중에 끝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강한 반은 그러니까 8월 말에 개강했던 반은 12월 말에 끝내서 나중에 이제 TPL까지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아까 올물 문제풀이하고는 약간 다르죠. 다시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좀 말이 많아졌죠. 예. 그러니까 역학인데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물리를 이 내용들에 약간 접근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스텝 1에서는 뭐 유제, 예제, 유제, 예제, 유제, 예제, 유제 시스템이라면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약간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기본 예제를 학생들한테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풀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나가는 문제들이 이제 다 주관식 형태입니다. 약간 일반 물리의 축소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주관식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올물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과정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리 과정입니다. 일반 물리는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일반 물리 과정은 영재고나 과학고에 진학하는 친구들은 그냥 내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재고나 과학고 진학한 친구들은 그냥 일반 물리를 그냥 일반 물리가 가장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물리 과정은 말 그대로 물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념 학습을 하게 되고 수학의 제한을 좀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적분 정도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삼각함수, 고등학교 뭐 수트에서 나오는 삼각함수 또는 뭐 벡터 이런 수학들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거 이상 고급 수학은 조금 자제는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쓰는 심화 수학 정도도 어느 정도는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은 저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로 나눠서 수업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림 물리 파트 1, 파트 2의 이 모델은 일반 물리의 모델입니다.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는 어떤 일반 물리학 책도 원, 투로 다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원은 역학, 파동, 연력학 되게 책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물리 2는 전자기, 그 다음에 광학, 현대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반 물리 1, 일반 물리 2는 원리물리 파트 1, 원리물리 파트 2와 마찬가지로 각 파트당 15회씩 저희가 수업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역시 성취도 평가는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쓰는 교재는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이제 저자가 이제 할리데이이기 때문에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12판입니다. 12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2판으로 공부를 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세컨드 에디션 저희들은 이제 원서로 배웠는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음지에서 사용되는 책들을 좀 썼습니다. 해적판이라고 하죠. 예, 해적판. 그래서 좀 가격은 쌌긴 쌌는데 해적판을 썼었습니다. 저희는. 근데 어쨌든 이런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여기서부터는 문제들이 실제적인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숫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산기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현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냥 결국은 계산기에 매달리다가 또 물리 공부를 좀 등한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저희가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 워크북을 만든 이유는 이 계산기는 최소화시키자. 계산기 사용은 최소화시키자. 그러니까 뭐 문제를 좀 문자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좀 문제를 바꿔서
저 물리만 온전하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일반 물리학 워크북 책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0번 같은 이 문제는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에 나오는 문제들인데 거기 나온 숫자들이 조금 복잡하면 숫자를 좀 바꿔서 학생들이 그냥 손으로 계산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고, 요 21번과 같은 문제는 이제 3차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미분법을 좀 알아야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이제 저희가 개강 시간표는 참고해 주시고, 어, 뭐 저희들이 약간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시간표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가 좀 느껴서 저희들이 또 사실은 좀 다른 여러 선생님들을 약간 좀 저희가 수소문하고 있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저희가 모셔오는 것이 좀 약간 확정이 되면 또 요 강좌는 얼마든지 좀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화학대회가 있듯이 저희도 물리대회가 있는데 이름이 거창합니다. 더 피직스 리그, TPL. 아이들은 이제 TPL 하니까 더 프리미어 리그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더 피직스 리그고 줄여서 그냥 TP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물리 인증제하고 그다음에 한국중학생 물리대회를 약간 융합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2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연 2회 실시가 됩니다. 2월하고 8월입니다. 2월 말, 8월 말.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학원에서 봐도 안 됩니다. 예. 집에서, 자기 공부방에서 봐야 됩니다. 뭐 거실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주변에 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지선다고 30문항 이내 출제고 오답하면 감점 있습니다. 예. 함부로 찍지 말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고 각 과정당 시험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이고 이게 토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학생들이 하루에 2번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2개 과정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급, 고급을 같이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8월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학습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 뭐 작전을 잘 짜서 응시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각 과정별로 출제 범위는 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과정인데 이거는 기출 문제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1차니까 2025년도 2월 20 며칠인데 2월 20 며칠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시험 봤던 기출 문제입니다. 초급을 보시겠습니다. 초급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고서. 첫 번째 문제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학생들이 그냥 중학교 과정의 과학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개는 초급이 작년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초급 문제입니다. 보시면 우주의 구성 성분. 아찔하죠?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가속 팽창,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 우주 상수 뭐 이런 것들. 이게 왜 이런 출제가 가능하냐면 초급의 출제 범위가 아까 앞에서 보시면은 그 한국물리학회에서 만든 물리학 백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있는 주제입니다. 거기 있는 주제고 그 주제가 2,400여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제를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초급은 조금 약간 그 과정 중에서도 중학교 과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초급에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전문가적인 식견이 약간 있어야지 좀 풀 수 있는. 물론 계산은 없지만 초급 문제의 특징은 거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거나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 사이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좀 뭐라고 할까요? 고급 시험, 아니 중급 시험보다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급 시험은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되게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단계는 중급 문제입니다. 중급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은 부력을 주제로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부력하면 뭐 공식이 로 VG 해가지고 뭐 이걸 하면 되겠다.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부력이 커지느냐,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운동을 하겠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좀 물리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기 문제입니다. 약간 수준은 중학교 과정의 전기를 약간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원리물리 과정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하면은 좀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소한 원리물리의 한 역학 정도 아니면 최소한 디디물리 정도 과정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지 어쨌든 요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급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 물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물리도 물론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물리라고 과감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일반 물리 안에 벌써 고등학교 물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출제 근거에는 고등학교 물리 및 일반 물리 그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냥 일반 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는 되게 약간 일반 물리를 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올림 물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가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 이 식을 써야지만 풀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수식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일반 물리에서만 다뤄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문제도 이제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상대성 이론은 물론 올림 물리에서 다뤄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상대성 이론의 어떤 특수 상대론 또는 일반 상대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지만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고급 과정을 응시하는 친구들은 영재고나 과고를 제약하는 친구들이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응시는 하지만 그 학생들하고 좀 경쟁을 겨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적이 조금 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똑똑한 학생들은 저희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 영재고나 과거의 기라성과 같은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서 너끈히 이겨낸 친구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TPL 기출 문제입니다. 전문가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시간표고 TPL 대비 파이널 프로그램 시간표는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TPL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이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편성을 했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간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별로 7회 또는 10회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역시 TPL은 이제 온라인으로 시험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전 적응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제 문제 출제 원칙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들을 새롭게 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있던 문제들을 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으로 기출 문제의 트렌드에 맞게 저희들이 시험을 구성해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다음에 영재고 기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영재고 기출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2025 학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실시했던 이 기출 문제입니다. 많이 회자가 됐던 문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영재고 문제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 문제 보고서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야, 이거 문제 틀리기 되게 좋겠다. 첫 번째 문제 대충 성격을 보시면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흔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힘을 분석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로 풀 수 있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실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이 좋든 싫든 무조건 힘을 그려라. 힘을 그려라. 답이 안 나와도 좋다. 일단은 그려라. 근데 그리라고 해도 그거에 완강하게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들들 볶이게 되면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힘을 그리다 보면 대강 알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힘을 끈적끈적 그리기만 하면 뭔가 이제 답이 보입니다. 근데 평소에 그리지 않고 그냥 공식만 의존하는 친구들한테는 공식은 이게 뭘 써야 되지? 이거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어떻게 처음에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고 있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다른 관점도 있긴 하고, 이 풀이는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답이 틀렸어도 되게 좀 의미 있게 접근을 했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대강 많은 풀이들은 보통 이제 힘을 그려서 해석을 하지만, 어떤 독특한 친구들은 에너지로 한번 해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의 문제입니다. 이 경기 문제는 이제 2020, 그러니까 작년 문제죠. 이거는 이제 파동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파동에 관한 문제들. 보통 이제 파동하면 그냥 이렇게 사인 형태 하나 그려놓고 이게 파동이야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수업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일일이 파동의 시간대별로 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질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이해를 시키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동의 주기는 각 매질이 이렇게 진동하는 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파동의 주기하면 그냥 이게 똑같이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각 매질의 흔들림과 파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한국과학영재학교인데, 이건 전기 문제입니다. 전기 문제인데 역시 ohm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들이고, 특히나 영재고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실험 조교였습니다. 대학교 실험 조교였는데, ohm의 법칙에 관련된 그런 실험을 하다 보면, 야,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데이터 조작을 하겠다. 왜냐면 V는 IR 하면 이제 I하고 V가 일차함수 관계가 나오는 게 ohm의 법칙이긴 하지만, 실제 측정은 절대로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그렇게 그립니다. 야, 이거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가차없이 이제, 예, 깎아내죠. 어,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ohm의 법칙은 아니고 이제 데이터가 약간 직선 근처로 나와서 뭐 그거를 분석을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함정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재고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은 분명히 잘 풀었습니다. 본인은 잘 풀었습니다. 문제도 잘 받고 본인도 잘 썼습니다. 하지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제자 의도하고는 다른 포인트로 나갑니다. 예. 오히려 자기는 시험을 봤는데 약간 좀 극적극적거리고, 아, 망한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출제자 의도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어, 영재고 과학고의 준비 과정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과정을 일단은 최소한 디딤 물리 정도는 해야 된다. 최소한. 이건 최소한의 과정입니다. 지금 만약에 2학년 친구인데 지금이라도 안 됐다 하면 디딤물리라도 빨리 일단은 정복을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풀이, 그냥 답만 맞고 이런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답이 맞았어도 내가 과연 그 답에 대해서 올바르게 접근했는지, 또는 그 접근하는 과정이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풀이 말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풀이. 제가 이제 올림물리 할 때 유명하게 이제 강물 문제를 제가 계속 퀴즈로 내가지고 학생들한테 뭐 상품도 지급하고 하는데, 강물 문제 푸는 과정은 아이들이 보면 정말 풀어오는 친구들은 기가 막히게 잘 풀어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일반 시중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시중 참고서에는 없고, 두 번째는 할 수 없으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툴을 다 동원해서 풀어오면, 뭐 어떤 친구들은 미분을 동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초등학생인데,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막 건들게 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많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접선입니다. 접선. 그래서 이제 기하학에서 접선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접선이 양극단의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최대 또는 최소 문제하고 다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그래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어, 자기하고 멀 것 같은 물리가 어느덧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 설명회에 남아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 아마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해서 남아있는 설명회 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물리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치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냥 뭐,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돛담배, 동력도 없는 돛담배 그냥 혼자 타서 그냥 망망대해를 그냥 지나는 그런 기분일 겁니다. 어, 뭔가 날씨가 창창하다가도 갑자기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친구를 봤냐면 그 친구 실명을 절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웁니다. 왜 우니? 그랬더니만은 저는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괜찮아 60%만 이해하자 60%만 이해하자 그만큼 힘듭니다. 이게 물리는 특히나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마치 자기 앞에 벌어지는 어떤 거친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그 파도가 그렇게 겁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 학생들의 벗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여기서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마, 줌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그 대화창에서 아마 다 응대를 하시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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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길라잡이나 기기는 꼭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등등과 하면서 아니면 들어갈 때 뭐 테스트를 봐야 하는 건지. 하면 좋은데 만약에 중등과학에 성취도가 너무나 좋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의 베이스가 확실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레벨 테스트를 저희가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때는 점프 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 잘 적응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